미국이 70년 동맹에게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100배 인상한다는 폭탄 발표였죠. 매뉴얼만 있으면 한국인 없어도 된다는 오만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미국은 한국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라 착각했죠. 하지만 단 7일 후 미국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가 무너져 내렸고 백악관은 실수였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네이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 수십조 원이 투입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0명이 떠나자마자 전체 시설이 마비된 거였어요. 실리콘밸리 거인들이 앞다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파트너를 잘못 건드렸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 손으로 트럼프를 뽑았다니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다는 미국인들의 탄식이 들려왔어요. 과연 무엇이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한 계산을 처참하게 박살냈을까요? $10만 종이 한 장이 어떻게 기술 패권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까요? 그 방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지금 미국의 행동이 어떤지 서로 공유하며 대한민국 기업의 힘을 알려주세요. 저는 스페인계 멕시코인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퓨처테크 반도체 공장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코 로메로입니다. 34세의 나이에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뉴스를 틀었거든요. 오늘 저는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화면 속 윌리엄 스톤 상무부 차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표정은 거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의 기술과 시장을 무임승차하는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H-1B 비자 관련 발표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저를 비롯해 우리 공장의 핵심 인력 절반 이상이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H-1B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현행 $1,000에서 스톤 차관이 극적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죠. $10만 인상합니다. 다음 달부터 갱신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순간 사무실의 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10만,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 1년 체류 자격에 그만한 돈을 내라는 거였어요. 제 옆에 있던 한국인 동료 김하늘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하늘은 35세의 삼성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로 지난 3년간 저와 함께 이 공장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온 동료였습니다. 미국인 부사장 제이슨 하워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군. 이제 진짜 미국인들이 일할 차례야. 그의 말에 몇몇 미국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 제니퍼 화이트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제이슨,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우리 한국 팀만 30명이 넘는데 회사가 30억을 비자 비용으로 낼 리가 없잖아. 그녀는 평소 양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텍사스 평원이 보였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미국에서 받았던 차별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멕시코 사람들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란 기억이요. 제니퍼 말이 맞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너희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도구다. 그런 뜻이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인, 인도인,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이바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29세의 AI 전문가인 그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이곳으로 왔었죠. 김하늘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일하세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없으면 이 공장이 어떻게 될지
그들도 곧 알게 되겠죠.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바로 그때 김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 본사. 예상했던 전화였죠. 네, 김하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늘 씨, 긴급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30분 후 연결하세요. 그리고 짧은 침묵 후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철수 준비 시작하세요.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하늘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0만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서울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끝난 후 김하늘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들은 지시는 명확했죠. 모든 핵심 데이터를 백업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시작하라. 단 미국 측에는 비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퓨처테크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한국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정체였죠.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곳에서 그들은 기적 같은 수율을 달성해냈습니다. 김 팀장님, 정말로 떠나는 건가요? 막내 엔지니어 이바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하늘이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바다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봤나?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맞아.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를 10만 달러짜리 짐으로 보고 있어. 배울 것도 다 배웠고,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갈 때가 된 거야. 한편 현장 사무실에서는 제니퍼 화이트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와 함께 대화에 참여했어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녀는 미국인 수석 엔지니어 조나단 리처드슨에게 호소했습니다. 한국 팀이 빠지면 이 공장은 마비돼요. 그들이 야, 너는 나보다 운이 좋아.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좋은 제안을 해온다면 고려해봐. 하지만 여기서 10년을 일했는데 10년이면 충분히 배운 거야. 이제는 진짜 너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할 때가 됐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보니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매뉴얼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미국 동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언을 남기는 사람처럼 꼼꼼했고 이별을 준비하는 연인처럼 애틋했어요. 기계 하나하나를 쓰다듬듯 점검하고 모든 데이터를 마치 보물처럼 정리했죠. 제니퍼가 김하늘에게 다가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하늘,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김하늘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생산라인의 거대한 장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마치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김하늘과 한국팀이 제시할 기회를 진지하게 고려해보기로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진짜 저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할 때가 됐다고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는 윌리엄 스톤 차관이 보좌관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퓨처테크 공장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좌관 케빈 블레이크가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한국팀도 차분히 인수인계를 진행 중입니다. 스톤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맞나? 다들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군.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텍사스 사막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인수인계가 사실은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한국 엔지니어들의 침착함이 체념이 아니라 계획된 철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말이에요.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최상층 회의실, 바깥의 화려한 도시 전경과는 달리 회의실 안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재무총괄 부사장이 스크린에 복잡한 표를 띄웠습니다. H1B 비자 10만 달러 인상으로 인한 직접 비용입니다. 현재 미국 내 우리 인력 중 1년 내 갱신 대상은 287명. 단순 계산으로 2,870만 달러, 한화 약 380억 원입니다. 회의실에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오늘 10만 달러면 내년엔 20만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신사업 전략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재무적 관점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존엄성 문제예요.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돈줄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총괄 사장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위험해요. 전략팀장이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평택의 광활한 부지 사진이었죠. 이미 우리는 대안을 준비해왔습니다. 380억으로 비자 수수료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평택에 우리만의 연구단지를 만들면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요.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회장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좋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퓨처테크 프로젝트는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되 추가 투자는 전면 중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을 평택으로 돌리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기술 투자가 될 겁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의 다른 빌딩들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글로벌 전략 담당 임원이 막 도착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네요. 헝가리 정부에서 직접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에 뜬 제안서는 파격적이었어요. 10년간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고속철도 연결, 인력 양성 지원까지.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미국이 우리를 내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LG에너지 솔루션 회의실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 비용으로 헝가리에 2개를 지을 수 있어요. 게다가 유럽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젊은 여성 임원이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파트너로 대하죠. 미국처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요.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경제 뉴스를 뒤흔든 발표가 이어졌어요. 삼성전자 평택에 300조 원 규모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차 LG 헝가리에 50조 원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미국 추가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발표문 어디에도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어요. 워싱턴 상무부에서 스톤 차관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을 주니까 발악하는군. 어디 가겠어? 결국 돌아올 거야. 보좌관 케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차관님, 월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케빈, 자네는 아직 협상을 모르는군. 이건 그들의 블러핑일 뿐이야. 미국 시장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어.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텍사스 퓨처테크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인수인계를 진행했어요. 수천 페이지의 매뉴얼, 수백 기가의 데이터. 그들은 3년간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죠. 미국인 엔지니어가 두툼한 매뉴얼을 들고 김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김하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문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이 일을 배울 때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반도체는 예술이다.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가 수율을 좌우한다고요. 그래서요? 매뉴얼은 악보입니다. 하지만 연주는 각자의 몫이죠. 미국인 엔지니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죠. 그날 밤 김하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르코,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김하늘과 저는 공장 근처의 조용한 멕시칸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르코, 솔직히 말할게요. 김하늘이 테킬라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번 주 안에 모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본사 지시예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안이에요. 하늘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세요. 평택의 새 연구소에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조건을 들어보세요. 연봉은 여기서 받던 것의 1.5배, 주택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잠시 멈췄습니다. 비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언어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못하는데 우리 회사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리고 한국어는 배우면 되죠.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면 금방 익힐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죠? 진짜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라고. 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저는 하늘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3일입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결정해 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가족들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에게 한국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마르코야, 이건 기회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주저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아빠, 한국은 너무 멀잖아요. 멀다고? 지금 시대의 거리가 뭔 상관이야? 중요한 건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인지 여부야. 누나 소피아도 동의했어요. 마르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것의 한계를 너도 느끼고 있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2등 시민 취급받는 거. 하지만 한국에서도 외국인이잖아요. 다르지. 소피아가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글로벌 인재를 찾고 있어. 그들에게 넌 자산이야. 여기서는 부담이고. 이틀 동안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퓨처테크에서의 10년 쌓아온 인맥들, 익숙한 환경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 문화도 매력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김하늘을 만나 최종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이슨 하워드 부사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르코, 한국팀과 뭔가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일하자고. 그건 배신이야. 제이슨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널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등을 돌리겠다고. 배신이라뇨? 저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우리를 10만 달러짜리 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제이슨이 말을 멈췄어요.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에 저는 김하늘을 만났습니다. 결정했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하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르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제니퍼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코,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제니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 나라가 당신들을 잃은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니퍼,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만나요. 마지막 며칠간 저는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적 노하우를 문서로 남겼어요. 그들에게 화가 났지만 프로로서의 양심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한스 밀러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마르코, 현명한 결정이야. 이곳은 곧 무너질 거니까. 왜 그렇게 확신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계는 사람을 기억해. 당신들이 떠나면 기계들도 슬퍼할 거야.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한국팀 전원과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3년간의 추억이 담긴 퓨처테크를 떠나는 순간이었죠. 버스 창문으로 마지막으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자막 위에 우뚝 선 하얀 건물, 한때는 저의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곳이었어요. 김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 것을 만들자. 마르코도 함께. 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우리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래로 보이는 텍사스 평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0년간 살았던 곳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기술 전시장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 로봇 안내원, AI 번역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미래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본 풍경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뉴욕이나 시카고 못지않았고 한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는 놀라웠습니다. 첫 며칠은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 빠른 인터넷 속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결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열정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김하늘이 평택의 새 연구소를 안내해줬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시설 규모가 퓨처테크보다 훨씬 컸고 장비들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 것은 차세대 AI 반도체예요. 하늘이 설명했습니다. 퓨처테크에서 배운 것에 우리만의 혁신을 더해서요.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바다, 구름, 별, 태양 같은 자연 이름을 가진 그들은 모두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바다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르코 형,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요. 예산 걱정, 정치적 제약 없이 오직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구름이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퓨처테크에서는 어땠어요? 퓨처테크에서는 실패하면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모두 안전한 길만 택했죠. 여기는 달라요. 별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혁신의 출발점이니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놀라게 됐습니다. 수직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가는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막내 연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즉시 프로젝트에 반영됐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한국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빠르게 늘었어요. 특히 업무 관련 용어들은 금세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회사의 지원이었어요.
주택은 물론이고 생활 적응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줬습니다. 비자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됐어요. 특히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문화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에 대한 자세였어요. 퓨처테크에서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순수하게 능력으로만 평가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퓨처테크 공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거였어요. 뉴스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자랑이었던 퓨처테크 반도체 공장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는 보도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택 연구소에서 이 소식을 접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하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코, 제니퍼에게서 연락 왔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어떤 상황인가요? 모든 생산 라인이 멈췄어요. 매뉴얼대로 해도 기계들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특히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네요.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플라즈마 식각은 가장 미묘한 공정 중 하나였거든요. 온도, 습도, 압력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표준값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런 노하우는 문서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직감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죠. 김하늘과 저 그리고 다른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매일 기계와 대화하면서 쌓아온 감각이었어요.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니퍼가 김하늘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하늘, 상황이 정말 심각해. 3번 장비가 연쇄 반응으로 다른 장비들까지 멈춰 세웠어. 전체 라인이 마비됐고 복구 전망도 보이지 않아. 미국 본사에서 전문가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제이슨 부사장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야. 매일 워싱턴에 전화해서 한국 팀을 다시 데려오라고 소리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한스 밀러도 포기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도 손을 들었다는 거였죠. 기계들이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더군요. 워싱턴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윌리엄 스톤 차관은 처음에는 곧 복구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달러가 부른 수십조 원의 재앙, 기술 인력 없는 기술 대국의 비극, 오만이 낳은 자업자득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월스트리트도 요동쳤습니다. 퓨처테크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줄줄이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팀 쿡이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혁신이 가능한 곳, 인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든지요. 이는 사실상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어요. 구글 CEO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를 원해요.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는 이민자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김하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세계가 우리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져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증명해야 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대안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요. 연구소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바다가 말했어요. 형, 이제 우리가 표준을 만들 차례예요. 더 이상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거죠. 구름도 동의했어요. 퓨처테크가 무너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술도 떠나는 거죠.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어요. 퓨처테크 공장 마비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후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어요. 정부는 K-테크밸리 조성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전 세계 인재들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 공고가 쏟아졌습니다. 해외 근무 중인 엔지니어 우대, 미국 경력자 특별 대우, 귀국 시 주택 지원까지.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 평택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저와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니 정말 든든했어요. 김하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마르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가 꿈꿔온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바로 윌리엄 스톤 차관 본인이었습니다. 김하늘이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차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였죠.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스톤 차관은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만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죠. 김 박사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실수였어요. 비자 수수료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은 뭐든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김하늘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차관님, 지금 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건설 현장 소리입니다. 평택에 짓고 있는 저희 새 연구소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스톤 차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사랑하는 퓨처테크가 죽어가고 있어요. 3년간 박사님이 만든 작품이지 않습니까? 김하늘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맞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곳이었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그 자식이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차관님, 기술은 살 수 있어도 기술자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10만 달러는 너무 비싼 수업료였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 연구소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김하늘의 말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바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연구소가 박수 소리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비밀 사절단이 한국에 온다는 거였습니다. 팀 쿡을 필두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고위 임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팀 쿡이 평택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겸손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팀 쿡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 정부의 정책을 맹신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는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 아시아 혁신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향후 5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구글도 뒤따랐습니다. 판교에 AI 캠퍼스를 건설하고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어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줄줄이 한국행을 선언한 거였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짜리 짐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셔가려는 인재가 된 거였으니까요. 김하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코,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이제 정말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겠죠? 맞아요. 우리는 이제 증명해야 해요. 한국이 새로운 기술 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연구소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차세대 AI 칩, 양자 컴퓨터, 육지 통신 기술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정됐어요. 뉴로모픽 칩 개발팀을 이끌게 된 거였죠.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어요. 팀원들은 모두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바다, 구름, 별, 태양 같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저 같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학습 속도였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응용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퓨처테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연구가 진행됐어요. 3개월 후 우리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AI 칩 대비 10배 빠른 처리 속도와 10분의 1 전력 소비를 달성한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뉴스가 발표되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10만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축복이었어요. 진짜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세계 기술업계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월드 AI 서밋에는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때 실리콘밸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이제는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어요. 스페인계 멕시코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무대에 올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10만 달러짜리 종이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우리가 개발한 뉴로모픽 칩의 성능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이 칩은 기존 대비 10배의 성능, 10분의 1 전력 소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미국, 유럽 출신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산물이죠.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VIP석에는 팀 쿡을 비롯한 글로벌 CEO들이 앉아 있었어요. 팀 쿡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로메로 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어요. 구글 CEO도 거들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시장에서는 놀라운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인간 뇌를 모방한 AI 프로세서,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터, 나노단위 생체 칩.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었어요. 한 미국 기자가 김하늘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혁신을 이룰 수 있었나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서요. 김하늘이 답했어요. 비자 걱정, 정책 변화 걱정 없이 오직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축사를 위해 입장한 거였어요. 자랑스러운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날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오만은 몰락의 지름길이니까요. 우리는 늘 열린 자세로 세계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갈라 디너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혁신을 위하여, 협력을 위하여, 그리고 팀 쿡이 잔을 높이 들었어요. 신뢰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퓨처테크는 어떻게 됐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멈춰 있어요. 누군가 답했어요. 복구 포기하고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10만 달러의 기념비로 말이에요.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밤 저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굴욕적으로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윌리엄 스톤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로메로 박사님, 저 스톤입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라니요? 덕분에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비싼 수업료였지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인류를 위해 쓰이는 시대, 그 시작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저는 다시 연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해서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한국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제 고향이 되었다고 느꼈거든요. 아버지도 누나도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마르코야, 내가 진짜 집을 찾은 것 같구나. 아버지가 화상통화에서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저는 완전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가 저에게 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평택 연구소의 부소장이 되었습니다. 제 밑에는 20개국 출신의 150명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대안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10만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 가져온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팀 쿡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글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판교 AI 캠퍼스 건설을 발표했어요. 향후 3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혁신이 일어나는 곳으로 갑니다. 피차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그 증명을 해보였죠. 메타도 뒤따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화상으로 참석한 발표회에서 한국을 아시아 메타버스 허브로 지정한다고 선언했어요. 서울 강남에 메타 아시아 본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산을 클라우드 센터로 선택했어요. 사티아 나델라 CEO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인프라와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젠슨 황 CEO는 한국의 GPU 설계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개발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저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천대받던 외국인 엔지니어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김하늘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코, 이제 정말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기술의 중심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어요. 평택 연구소도 바빠졌습니다. 매일같이 글로벌 기업들의 방문단이 찾아왔어요.
구글 엔지니어들, 애플 디자이너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이 우리의 기술을 보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세였어요. 예전에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배우려는 자세로 왔거든요. 정말 세상이 바뀐 걸 실감했습니다. 이바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형, 구글 AI 팀장이 우리한테 기술 자문을 요청했어요. 진짜 세상이 거꾸로 됐네요. 구름도 거들었어요. 애플에서도 우리 뉴로모픽 칩을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점점 공동화되고 있었고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미국 언론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단 1년 만에 기술 초강 대국이 되었나? 실리콘밸리의 몰락과 K밸리의 부상, 10만 달러가 바꾼 세계 질서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각하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보고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기술 패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고작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 경제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H-1B 비자 정책을 원상 복구하고 떠난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신뢰를 잃은 후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돌아오려 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팀 쿡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본 거예요. 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자. 조건은 뭐든 들어줄게. 하지만 팀 쿡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팀 쿡이 끊어서 말했어요. 존중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한국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줬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윌리엄 스톤 차관은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10만 달러 정책의 실패 책임을 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톤의 후임으로 온 새 차관은 더욱 절망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80%가 한국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어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 거였습니다. 상무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까지 포함된 최고 위급 대표단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가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여야 해요. 미국 사절단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공항에서 환영 인파도 없었고 언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앞다퉈 미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려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이 간단한 예의상 만남만 가졌을 뿐 구체적인 협력 논의는 거부했어요. 이미 다른 파트너들과 충분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대차는 아예 만남 자체를 거절했어요. 유럽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LG는 정중하게 만났지만 새로운 투자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사절단의 처참한 성과를 지켜본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평택 연구소에서는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개발한 뉴로모픽 칩의 성공에 힘입어 차세대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김하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만들 거예요. 2년 안에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이바다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형, 정말 가능할까요? 양자 컴퓨터는 구글이나 IBM도 아직 실용화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야. 김하늘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우리에게는 남들이 없는 게 있거든. 바로 협력의 힘이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었습니다. 저처럼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 프로젝트 팀에는 미국, 독일, 인도, 일본 출신 연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구름이 독일 출신 연구자와 함께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고, 별은 인도 출신 수학자와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태양은 일본 출신 물리학자와 양자 상태 제어 기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혁신의 원동력이었어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최초로 안정적인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한 거였어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을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이 발표되자 전 세계가 놀랐어요. 구글과 IBM이 수십 년간 연구해도 못한 일을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해낸 거였으니까요. 네이처지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올해의 혁신 기술로 선정했어요. 타임지는 저를 포함한 우리 팀을 표지 인물로 다뤘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노벨 물리학상 위원회에서 온 축하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연구가 물리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화상통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르코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세계를 바꾸고 있구나. 누나 소피아도 감격했어요. 동생이 타임지 표지에 나오다니. 우리 가족 역사상 처음이야. 언론들도 제 스토리에 주목했어요. 10만 달러에 쫓겨난 멕시코계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스토리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거든요. CNN에서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BBC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과 동료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제 혼자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한국이 제공한 환경과 동료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한국의 연구 환경은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국적과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성공 이후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행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평택 연구소에는 매일 수십 통의 지원서가 날아들었습니다. MIT, 스탠포드, 캠브리지, 옥스포드 출신의 박사들이 앞다퉈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제 글로벌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부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면접장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지원자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차별받은 아프리카계 엔지니어, 브렉시트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과학자, 학력 사회에 지친 인도 연구원들이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리천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영국에서 온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짜 글로벌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인도 출신 AI 연구원은 더욱 절실했어요. 인도에서는 카스트 때문에 기회가 제한돼요. 한국에서는 그런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1년 전 제 모습을 봤어요. 다들 진짜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김하늘과 상의해서 우리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국적,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 연구소는 정말 국제적인 팀이 됐습니다. 30개국 출신의 2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이들 간의 시너지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들이 나왔거든요. 아프리카 출신 엔지니어의 독창적 사고와 독일 연구자의 체계적 접근, 인도 수학자의 논리적 분석과 일본 물리학자의 정밀함이 어우러져서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6개월 만에 우리는 또 다른 혁신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개발한 거였어요. 이는 에너지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가 놀랐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각국 정부에서 기술 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점하지 않았어요. 오픈소스 정책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혁신의 특징이었어요. 김하늘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기술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자산이죠. 우리는 이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길 바라요. 이런 철학이 전 세계 연구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가치관에서도 앞선다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유럽연합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기술 협력 협정을 제안해왔고 아프리카 연합도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맺자고 했어요. 심지어 미국도 다시 협력을 타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상호 존중과 평등한 파트너십,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나 종속 관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매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방문했고 평택은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 정부의 글로벌 과학기술 자문관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각국과의 기술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아프리카와의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프리카의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었어요. 케냐의 태양광 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교실을 설치하고 가나에는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의료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철학이었어요.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현지 교육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진정한 도움이죠. 가나의 의료진들도 감격했어요. AI 진단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놓쳤을 환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도 더 나은 의료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급상승했어요.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테크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 공과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인기였고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젊은 엔지니어들의 꿈이 됐습니다. 평택 연구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젊은 과학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된 거였어요. 우리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젊은 과학자들을 선발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원자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출신들도 있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의 무명 대학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았어요. 제가 받았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기수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시리아 출신 물리학자, 가난한 환경을 극복한 브라질 출신 화학자, 성차별을 이겨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여성 엔지니어까지. 그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리아 출신 아흐메드는 말했어요. 전쟁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꿈만은 잃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브라질 출신 카를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빈민가에서 자랐지만 과학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파티마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 나라에서는 여성이 엔지니어가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실력만 보더라고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각자 다른 배경에서 온 만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고 그 덕분에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나왔거든요. 6개월 후 첫 번째 기수가 졸업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전파할 텐데 그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영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부상을 지켜본 미국도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가장 먼저 H-1B 비자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수수료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건 물론이고 오히려 우수 인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말했어요.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어요.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이미 떠난 기업들과 인재들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신뢰의 문제였어요.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로 보지 않았거든요. 윌리엄 스톤의 후임으로 온 새 상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그 미팅에 참석했어요. 한국 정부의 자문관 자격으로 말이죠. 1년 전 10만 달러 폭탄을 터뜨린 장본인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새 장관이 말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청와대 과학기술수석이 답했어요.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해요. 일방적인 요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여전히 기술 이전을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저는 회의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이라면 기술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런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미국 대표단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미팅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어요. 형식적인 MOU 하나 체결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신랄했어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이미 한국으로 떠난 기업들은 돌아올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남아있는 기업들도 한국 진출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어요. 팀 쿡이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정책 하나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구글 CEO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굳이 불확실한 환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변화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보였어요. 미국의 빈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였어요.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기술업계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평택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은 나라들이 하나둘씩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인 건 아프리카였어요. 케냐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으로 아프리카의 아마존이 되고 있었고, 나이지리아는 AI 기술로 농업 생산성을 3배 늘렸어요. 가나는 한국의 의료 AI 기술을 도입해서 말라리아 조기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말라리아 사망률이 90% 감소했어요.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대륙이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온 후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케냐의 한 농부가 말했어요. 드론 덕분에 우리 농산물을 도시까지 빠르게 배송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젊은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AI 기술로 우리 농업을 혁신하고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도 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평택을 넘어서 전국 곳곳에 연구소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는 한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김하늘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마르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네. 김치도 잘 먹고 야근도 자연스럽고. 한국의 부상을 지켜본 미국도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가장 먼저 H-1B 비자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수수료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건 물론이고 오히려 우수 인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말했어요.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어요.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이미 떠난 기업들과 인재들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던 거죠. 윌리엄 스톤의 후임으로 온 새 상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그 미팅에 참석했어요. 한국 정부의 자문관 자격으로 말이죠. 1년 전 10만 달러 폭탄을 터뜨린 장본인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새 장관이 말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청와대 과학기술수석이 답했어요.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해요.
일방적인 요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회의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이라면 기술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런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미국 대표단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미팅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어요. 형식적인 MOU 하나 체결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이미 한국으로 떠난 기업들은 돌아올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남아있는 기업들도 한국 진출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어요. 팀 쿡이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정책 하나 바꾼다고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기술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매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방문했고 평택은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 정부의 글로벌 과학기술 자문관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각국과의 기술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아프리카와의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프리카의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었어요. 케냐에 태양광 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교실을 설치하고 가나에는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의료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철학이었어요.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현지 교육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진정한 도움이죠. 가나의 의료진들도 감격했어요. AI 진단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놓쳤을 환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도 더 나은 의료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급상승했어요.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테크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 공과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인기였고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젊은 엔지니어들의 꿈이 됐습니다. 평택 연구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젊은 과학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된 거였어요. 우리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젊은 과학자들을 선발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원자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출신들도 있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의 무명 대학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았어요. 제가 받았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4년을 보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위나 경제적 기회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5년째를 맞으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하늘의 후배인 이슬이라는 분과 결혼도 했고 아름다운 딸과 아들도 생겼어요. 딸 이름은 소피아 로메로이, 아들 이름은 카를로스 로메로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이모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했습니다. 소피아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아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멕시코 사람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소피아는 세계 시민이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멕시코 할아버지의 피도 흐르고 세계 곳곳에 친구들이 있는 특별한 아이지. 제 연구 성과도 계속 늘어났어요. 탄소 포집 기술에 이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후배 양성이었어요.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이미 500명이 넘는 젊은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 중 많은 수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현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남미 출신들은 환경 보호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케냐에서 온 옛 장학생이 연락해 왔어요. 교수님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했어요. 내년부터 케냐 전역에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브라질에서 온 학생도 소식을 전했어요. 교수님께 배운 기술로 아마존 산림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 불법 벌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누나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됐어요. 손주들을 보러 오는 것도 있었지만 한국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마르코야, 이제 정말 너의 고향을 찾은 것 같구나. 아이들도 행복해 보이고 너도 정말 만족스러워 보여. 한국에서의 6년째, 우리는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핵융합 발전소를 완성한 거였어요. 김하늘이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인류가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날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퓨처테크에서 쌓은 반도체 기술과 한국에서 배운 AI 기술을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발표 직후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노벨 물리학상 위원회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각국 정부에서 기술 도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김하늘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에너지는 인류의 기본권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기술이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기를 바라요. 이런 결정에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어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로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것이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입니다. 핵융합 기술 공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각국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왔고 남미의 외딴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편지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핵융합 발전소 덕분에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10만 달러 때문에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니요. 노벨 물리학상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영예보다는 팀 전체의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성과는 한국이 제공한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동료들의 협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평택 글로벌 혁신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고 전 세계 50개국 출신의 10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을 이끌고 있어요. 소피아는 이제 8살이 되어서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어가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고 한국 문화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아빠처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 카를로스도 5살이 되어서 무엇이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연구소에 놀러 오면 여러 나라 연구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진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은 이제 전 세계 100개국에서 매년 1000명의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현지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아프리카의 변화예요. 한국 기술을 배운 젊은 과학자들이 아프리카를 진짜 기술 대륙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수준의 혁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윌리엄 스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후회를 안고 살고 있었어요. 로메로 박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당신이 이룬 성과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10만 달러가 결국 인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걸요. 정말 그랬어요. 그 10만 달러짜리 종이가 저의 인생을 바꿨고 결국 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한강을 산책하며 저는 지난 7년을 돌이켜봤어요. 굴욕적으로 쫓겨났던 텍사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이슬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전혀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서 진짜 제 자신을 찾았고,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화성 거주지 건설을 위한 기술 개발이에요. 한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10만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 시작한 변화는 이제 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한국의 철학이 있어요. 지금까지 10만 달러가 불러온 거대한 역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만한 정책 하나가 세계 최강 대국의 기술 패권을 무너뜨렸고 무시당했던 나라가 새로운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진정한 힘은 억압이 아닌 공감에서, 독점이 아닌 나눔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어디서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